그래서 오르기는 하는데 굉장히 진폭이 심한 상태에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 부동산 분위기는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가 다시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거는 맞다. 회복 국면. 네, 왜냐면은 작년 9월 이후로 각종 규제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인가? 끝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될 거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대선 얘기해 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 후에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랑, 그 다음에 5월 10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취임식 하시잖아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정책, 우리가 그 지수도 주목해야 되는 거 뭘까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의 입장이 됐으니까 1차적으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 이후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때부터는 그동안은 약간 누가 될지에 대한 관망기. 근데 이제는 무슨 정책을 내놓을 거냐에 대한 관망과 투자,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되게 정신없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단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예전에 했던 것들, 그 법들을 갖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도 하고 또는 기대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올 한 해 반복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자라면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과 관련된 재건축과 일기 신도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이에요. 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한 똘똘한 한 채 분위기였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를 했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물건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약간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에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공급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집중돼서 확대되느냐, 그리고 임대사업제도 부활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한다면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얘기해 주셔서 사실 이 단어를 유튜브나 부동산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뭔지. 일단 임대사업자 제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10%가 안 돼요. 나머지 90%는 민간에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전세를 줬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임대사업자죠. 다만 공식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을 뿐인데 그거를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약간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종부세 부과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혜택이네라고 하는 약간 좀 변질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자분들은 어떤 혜택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를 일반 과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아예 예전보다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중과보다는 일반 과세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너무
투기를 조장한다. 네, 투기를 조장한다.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지금 막아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추가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과 달리 불안해졌다. 그러니까 이번 들어서는 정부는 그 불안 요소들을 제거를 하려고 보니까 임대사업제도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들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이것들을 조금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집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든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자기한테 효율적인 지역과 대상물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네. 부동산 시장 이제 4월부터 12월이죠. 네. 하반기라고 본다면 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조금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저 친구들은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하겠네.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다주택자니까 네. 오른다고 얘기하겠지. 네,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은 있다. 네, 조금 더 높다. 다만 저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첫 번째, 지금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간보는 중일 거거든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혼동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폭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 2020년, 2021년 굉장히 급등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마 그때 급등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그때 또 못 하셨던 분들은 그때 누가 집을 사서 올랐으니 나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오름폭의 그 상승의 어떤 그 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오르기는 하는데 굉장히 진폭이 심한 상태에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오르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퉁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특정 부분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는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소폭 상승은 언제까지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특히 이제 공급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3년간은 공급 부분이 사실상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간의 기본 흐름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소폭이나마.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정부가 지금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을 늘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변수 요인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장이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거다 이 시점부터는 멈추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2-3년간은 소폭 상승 요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예전 2020년, 21년도의 시장 상황과 다르게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반대 위험급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굉장히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그때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외부 요인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적인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2-3년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계속 시장을 보시면서 외부 요인이 얼마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를 좀 보시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두리뭉실하지만 부동산적인 부분은 2-3년,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한 1, 2년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요인으로 금리 인상 얘기해 주셔서 네. 금리 인상 여파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동산 투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 부분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 근데 금리 인상 이꼴 부동산 하락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예, 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금리 인상에도 2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금리 인상되는 시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올릴 수 있다? 시장이 좋다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의 1단계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초기 1단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요. 근데 이 부동산이 오르는 1단계를 지나게 되면 또 부동산만 하셨던 또 일부 사람들, 뭐 경제 현상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봐, 부동산 오르잖아. 부동산은 끝까지 갈 거야. 또 이런 착각 현상들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하지만 금리 인상이 어쨌든 지난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올랐다라고 하면 부담은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부담감 뭐 또는 외부 시장 환경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봐요.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시장이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꺾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저는 당연히 그 2단계로 봤었을 때는 지금 1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시장에서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굉장히 서로 갑론을 박하는 시장인데 저는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지금 단계 얘기해 주셔서 이전에 책을 출간하셨던 그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에 보면 7단계 사이클을 모른다면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게 문장이 있던데 7단계가 뭔지랑 그리고 각 단계별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무슨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마다 조금씩 유동적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네, 변화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가 상승과 하락 사이클 할 때 보면은 이제 침체장부터 얘기를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럼 침체장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시장에는 그 침체장이 있고 그 침체장이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 자체는 아무도 집을 안 사려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집을 안 사려는 상황이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다시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러면서 저는 흔히 말하는 회복 준비기가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침체기 다음에 회복 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회복 준비기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부동산을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정책이 변화된다든 이러면서 드디어 회복되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저는 회복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회복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움직인다 이거죠.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관심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상승한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 사야 되나? 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으로 이 상승세가 확산이 되거든요. 그게 확산기. 근데 확산기까지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많다가 어떤 시점에 되면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그 고집을 꺾고 집을 사야겠다라고 뛰어드는 시점. 그래서 수요가 급증을 하죠. 그래서 온갖 동네가 다 오르는 그런 현상이 급등기. 그 급등기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오르는 현상이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은 수요가 줄으면서 쇠퇴기로 접어든다라고 해서 7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침체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딘가요? 지금 쇠퇴기 아니면 뭐 급등기, 확산기, 쇠퇴기 전인가요? 급등기 쯤인가요? 처음에 제가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는 급등기예요. 지금 현재는 급등기가 맞고요. 제가 이 책이 나온 시점에는 제가 확산기에서 급등기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제가 아마 책에다 적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작년에 뭐 오산, 평택 뭐 이런 데 많이 올랐잖아요. 안성 뭐 이런 데까지. 그래서 급등장이 온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급등장 다음에 제가 쇠퇴기라고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쇠퇴기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은 원래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기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쇠퇴기라고 하는 과정에 단계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는 급등기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등기가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또 어떤 정책이냐 또 어떤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기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기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쇠퇴기로 접어들지 모르는 상태,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장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부에 정부 정책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약간 정책을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가게 되면 이 급등기라고 말하는 이 정책 자체 그 분위기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급등기와 쇠퇴기의 중간에 혼동기 상태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급등기이지만 뭐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쇠퇴기 단계가 있다 해서 지금 바로 쇠퇴기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거는 급등기와 쇠퇴기 사이인 것 같은데, 급등기가 한동안 한 3, 4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급등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년 만에 꺾일 수 있는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는 거고, 이 시장 상황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틀로 봤을 때 급등기와 쇠퇴기 그 사이인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쇠퇴기 쪽에 접근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기부터 쇠퇴기까지 총 7단계인 건데, 네. 여기서 집값이 가장 싼 단계랑 가장 비싼 단계는 어디인 건가요? 아무래도 가장 싼 단계는요, 저는 회복기라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침체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체기는 일단 수요가 없어요. 집을 사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게 되면은 회복기 또는 이제 그 전 단계는 회복 준비기인데, 회복 준비기 단계에서 시장의 움직임 또는 정부 정책을 보고 회복기 때부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회복기가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급등기가 제일 비싸겠죠. 당연히 급등기.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싸다와 비싸다를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게 또 현실에서는 가장 쌀 때 내가 사기 힘들 수도 있고, 가장 비쌀 때는 또 오히려 그 시기 잘못 지나면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못 팔고 물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한다는 시점에서는 뭐 똑같은 단계일까요? 가장 싼 시점은 똑같이 이 회복기일까요? 네, 그때가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그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더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침체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사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차피 이 투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가장 싸다라고 또는 가장 사지 말아야 된다는 시점이 오히려 곧 있으면 떠오를 광명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가장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등기 때는 다 비싼 상황이잖아요. 다 비싼 상황이니까 저는 이때는 딱 한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격 매수가 결국 내가 문 닫고 들어간 다음에 누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문 닫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쌌다든지, 아까 제가 혼동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동기 때 누군가는 급매로 팔려는 사람, 누군가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빨리 던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노려서 조금 더 그 시점에 높은 가격보다는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택의 소유 이제 유형에 따라서 어쨌든 세 종류,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인 거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거는 1주택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주택자가 가장 많다라고 봐요. 무주택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1주택자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재적인 1주택자가 되실 뿐이고,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움직임이 강해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다주택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 분이 이 사이클을 봤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부동산도 영원히 오른다기보다는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1주택자인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내가 이게 급등기 때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회복기 때 사고.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1주택자는 결국에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우상향 했으니까 그냥 계속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상급지로 가고 더 상급지로 가고, 어떤 게 더 나은 전략인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급등기 때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팔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침체장을 지나고 떨어질 때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인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그 침체기가 접어들었을 때 또는 회복기가 접어들었을 때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그 침체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집을 못 사요. 무섭죠. 무섭고 그래서 나중에 사거든요. 한참 오른 다음에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고 타당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집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 시기를 떠나서. 네, 그럼 이제 많은 무주택자들이 반발하시죠.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가격 상승 시기에 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서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완전 이건 제 경험이거든요. 제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침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굉장히 속상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우냐면요. 급등할 때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 영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영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또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저기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는 것처럼 되게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 옆에 누구 죽어나 자빠지는 그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유 이게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지? 아예 팔고 안 샀으면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어쨌든 떨어진 건 현실이고 속상한 것도 현실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그 극복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뭐 꼼수를 부리든 공부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거잖아요. 이때 찾는 공부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음번 회복장이 온다거나 침체장을 지날 때 이거를 이용해서 요때 요랬으니까 이건 요렇게 반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투자의 선택과 판단의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때 수익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투자 공부 차원에서라도 사는 거를. 그리고 영끌하지만 않았다면 죽지도 않더라. 힘은 든 건 맞더라. 몇 년 버티면 결국은 또 올라가긴 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상승론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장기적인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때 쓰는 거라고 봐요. 힘든 건 맞다. 근데 너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와신상담 뭔가 더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순간 본인의 행동이 바뀌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경험했던 지식과 새로 들어왔던 정보들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엄청난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게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아주 깍쟁이처럼 절대 손해 안 봐. 이거는 계속 이거 수익만 볼 거야.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사이클 7단계를 알려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분석도 굉장히 좀 잘 하실 텐데 책에 보니까 주택 공급, 뭐 전세 가격, 투자 수요, 실소유, 이제 정부 정책 등 5가지 요소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걸까요, 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실수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요, 그다음에 공급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을 보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공급 말고 수요 부분을 실수요와 투자 수요라고 나눴거든요. 저는 요게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는데요. 일단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침체장 때
회복 기미를 보이는 첫 번째 요소로 이 공급의 감소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첫 번째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회복되기 시작할 때쯤 되게 되면 수요들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네. 원래부터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실수요고 그렇죠. 돈 벌어야겠다는 사람들은 투자 수요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회복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상승장 초기가 되게 되면 네. 그때도 침체장을 얼마 전까지 겪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수요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투자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그전에 봤던 침체장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원래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투자자들, 투자 수요들 외에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들마저도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투자 수요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저는 침체장부터 상승장, 확산장, 급등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네. 그리고 또 수요를 분리한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정책과 전세 가격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과 전세 가격을 보는데 아까 침체기는 집 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침체기 집 안 사면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이 주택 시장은 폐쇄적인 시장이라 매매 아니면 전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죠. 예, 침체기 때는 네. 집을 안 사고 집값은 떨어지지만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요즘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갭 투자. 갭 투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환경이 변하는 데 있어서 전세 가격은 갭 투자를 만들어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정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시장의 상승이 확산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규제를 갑자기 무슨 히틀러처럼 내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금지하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던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은 네. 항상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결국 정책과 전세 가격은 투자하는 기술을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네. 이것들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를 제가 짬뽕을 시킨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와 공급이다. 그리고 여기에 양념으로 네. 정책과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맞다. 이 매매가가 좀 떨어질 때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면 네. 결국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가보다 떨어진 경우도 있나요, 근데? 있죠. 있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주식에서 보면 요즘에 장단기 금리 역전 네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네네. 정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또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네. 그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는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갭을 하기 좋은 그 시점까지 오면 올수록 네.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갔는데 네.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갔을 때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살고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세를 산 거거든요. 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속상하죠. 근데 집값하고 비슷해. 근데 전세 살면서 받았던 그동안 서름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못도 못 받게 하고 맞아. 뭐 수리도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근데 또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못을 못 받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집주인 거니까. 그렇죠. 결국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상대적인 선호 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붙기 전에는 그래도 효용 가치가 전세가 낮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집주인한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죠.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붙어버리는 순간 아니 집값하고 매매 가격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붙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이 뭣도 못 받아? 그러면 어느 게 효용 가치가 이거 높으냐? 내 집 아니야? 네. 그렇죠. 거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집 사고 말지. 나는 효용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죠.